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 우리 회계사 2차 세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죠. 법인세가 문제 5번하고 6번에 나왔거든요. 문제 5번하고 6번. 먼저 문제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5번부터. 자, 법인세 문제 5번, 물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5번에 물음 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100두의 20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요구사항에 보시면 2020년 20기의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처럼 생긴 답안 양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료 번호별로 세무조정 하시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료별로 세무조정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자료 보실게요. 첫 번째 자료의 주 100두는 2020년 3월 1일에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한테 토지 A를 1억 원에 매입하고요. 매입 가액을 1억 원으로 이제 취득원가 회계 처리했고, 매입 당시에 토지 A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가액 7천만 원, 개별 공시지가, 여기 기준시가죠. 그게 8천만 원. 그 지방세 시가 표준액, 뭐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가 얼마냐라는 거죠. 시가가 불분명하면 순서가 있죠. 순서가 일단 감정평가 가액이 우선시되고요. 그 다음에 상징세법상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 아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 가액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7천만 원이 결과적으로 시가로 보는 금액인데, 요것과 매입가액이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면 7천만 원짜리를 1억 원에 특수관계인한테 고가 매입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3천만 원 차이 나는데, 3천만 원은 현존 이익분유 요건도 다 충족했죠. 7천만 원에 5%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 A를 감액해야 되겠죠. 뭐 이건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양쪽 조정하셔야 돼요. 부계부니까 토지 A 3천만 원 감액을 하시고요. 마이너스 유보 하시고, 동시에 이 금액을요. 부계부니까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되겠죠. 3천만 원. 그리고 기속자는요. 대표이사, 임직원이니까 상여. 그런 식으로 양쪽 조정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요. 이렇게 고가 매입 케이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100두는 2020년 5월 5일에 최대 주주 지분율 5% 특수관계인이죠. 또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매입 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다. 비상장 주식 B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 또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가액 거기에 나오죠. 여기서는 주식이에요. 주식은 어떤 것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죠. 주식은 감정평가 가액이 안 된다고 했죠. 주식에 한해서. 그렇다 보니까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가액 거기 나오죠. 한 주당 7,000원. 그걸 선택하셔야 되겠고, 한 주당 7,000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매입했죠?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럼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케이스고요. 특수관계인 개인이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주식이죠. 거의 저가 매입한 그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가 매입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입금 산입하셔야 되겠죠. 주식이 더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익을 본 케이스라서 부계부 그 규정이 아니고요. 이건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가 매입가 그리고 시가 차이를 입금 산입하셔야 되고, 그럼 7,000원 마이너스 5,000원 2,000원 곱하기 몇 주? 1,000주 하셔가지고 200만 원 나올 거예요. 200만 원만큼은 입금 산입하시고, 소득 처분은 유보죠. 유보. 주식이 더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200만 원 유보, 그런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감정평가 가액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세 번째 주 100두는 2019년 도의 전무이사로부터 토지 C 시가가 7천만 원짜리 요거를 1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작년도에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이렇게 시가 7천만 원짜리를 전무이사, 특수관계인이죠. 예로부터 1억 원에 고가 매입했죠. 그러면 작년도 세무조정은요. 요 1번 세무조정하고 똑같겠죠. 지금 7천만 원하고 또 1억 원 차이가 3천만 원이니까 작년도에는 요 토지 C를 감액을 했고요.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토지 C에 대해서 이게 감액한 거 부계부니까 또 양쪽 조정으로 전무이사, 기속자, 상여 그런 식으로 작년도에 세무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 20기의 세무조정을 물어봤거든요.
이 시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에 대한 정기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백두는 2020년 12월 1일에 토지 C를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 C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유보 추인해야 되죠. 작년도에 마이너스 유보였죠. 3천만 원. 그거를 이제 입금 선입으로 플러스 유보로 추인해 주시면 돼요. 요거 작년도 세무조정이 있었을 건데 그거 이렇게 추인하는 거 토지 C에 대해서 그 세무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료 보시면 주 백두는 정기 말에 비상장 주식 D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입을 하고요. 매입 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했다. 단기 중 제3자 간에 비상장 주식 D가 주당 12,000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간주해가지고 2020년 12월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회계 처리를 보시면요. 차변에 금융자산 늘렸고요. 500만 원. 대변에 금융자산 평가이익,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았거든요. 요거는 이미 평가 증이죠. 이미 평가 증으로서 얘 같은 경우에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기 순이익으로 잡은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 순이익에서 한다고 했죠. 총 포괄 손익이 아니고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무조정이 들어가요. 단기 순이익에 이익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금 산입으로 일단 이익으로 넣어줘야 돼요. 입금 산입 기타죠. 기타 포괄 손익 500만 원을 입금 산입 기타로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넣어주고 근데 이게 입금이에요? 입금이 아니죠. 임의로 평가 증한 거니까 다시 요 주식을 감액해야겠죠. 주식 D를 5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로 감액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는 요거 마이너스 쳐도 되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치는데 안 치고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요거는 양식이 주어진 거라 가지고 원래 이렇게 유보는 마이너스 굳이 안 치거든요. 이게 차감 조정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생략하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적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명확하게 보이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안 적으셔도 뭐 감점 그런 거 없으니까요.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물음 1이고요. 그 다음 물음 2를 좀 보도록 하죠. 물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라의 제20기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정기까지의 세무 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도 요구사항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요구사항 보시면 주 한라의 20기 법인세법상 의제 배당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이 주어져 있는데 A하고 B의 의제 배당 금액을 각각 제시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자료 첫 번째가 A 거 나와 있네요. 보유주식 주 A 거. 한라가 지금 주 A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주 한라는 비상장 법인 주 A의 주식 6,000주. 액면가는 1,000원짜리. 이걸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날짜별로 지금 나오죠. 2014년 6월 5일 날 3,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유상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2014년 6월 5일 날 얘 같은 경우에 3,000주를 10,000원에 취득했네요. 3,000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뭐 3천만 원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 2016년 9월 8일 날 2016년 9월 8일 날 2,000주를 주 A의 이익준비금, 요거는 입금 항목이죠. 입금 항목 자본 전입으로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의제비당으로 과세가 됐겠죠. 한 주당 얼마로 평가하죠? 액면가로 평가하죠. 액면가는 바로 나와 있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자료에 가로 안에 액면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0원. 1,000원짜리죠. 그래서 그때 뭐 입금 산입 유보가 됐을 거예요. 그게 20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2018년도 5월 22일이죠. 22일. 이 같은 경우는 1,000주. 1,000주고요. 1,000주고 얘는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으로 취득했대요.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 가지고 요거 자본 전입해가지고 내가 공짜 주식 무상주를 받으면요. 요거의 가액은 얼마? 빵원이죠.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안 돼요. 빵원. 요건 당시의 의제배당이었고요. 이익준비금, 입금 항목. 얘는 주발초를 재혼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제배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체 지금 몇 주가 있죠? 전체 현재 6,000주가 있는 상태예요. 6,000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 A는 2020년 4월 11일에 총 발행 주식의 20% 요거를 한 주당 15,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했다. 발행 주식의 20%. 그럼 내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6,000주도 20%가 소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20% 때려보면요. 얼마죠? 몇 주죠? 20%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1200주가 소각이 된 거죠. 1200주. 다 주주들 들고 있는 그 주식들 20% 내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소각을 해버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감자 대가를 준 겁니다. 그럼 이제 감자식 의제배당이죠. 감자식 의제배당은 감자 대가에서 뭘 빼면 되죠? 여기서 소매 주식을 가해 이걸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의제배당. 요건데 여기서는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게 뭐죠? 1200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이 4월 11일, 2020년 4월 11일 요 기준으로 감자를 한 건데 2020년 4월 11일 따져보셔야 될 게 소각전 몇 년? 소각전 2년이죠.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 수령이 있는가 따져보시면 요 4월 11일 기준으로 이게 5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4월달이 2년이 되는 시점인데 요거보다는 안에 있죠. 그래서 2년 내라는 거죠. 2년 내 소각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 수령이 있죠. 여기가 뭐라고 부르죠? 단기 소각주식. 단기 소각주식 특례에 의해서 이렇게 소각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가 있으면 걔가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취득감가는 빵이다라는 거죠. 이 1200주 중에서 1000주는요. 요거 단기 소각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200주가 평균적으로 소각된 걸로 보는 거죠. 요게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머지 애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감자 대가는 어차피 거기 남아있는 거 12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12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하시면 요 감자 대가가 나오죠. 얼마냐면 1,800만 원. 요게 나옵니다. 요거는 12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그걸로 한 거예요. 그럼 1,800이 나오고 소매 주식의 가액은 1000주 곱하기 빵원이 될 거고요. 200주 곱하기 몇 원이냐? 200주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평균 단가죠. 평균 단가 요거 두 개를 합치시고요. 3,200만 원 나누기 몇 주? 500주 하시면 되겠죠. 3,200만 원 나누기 500주 하면요. 5,000주네요. 5,000주. 3,200만 원 나누기 5,000주 하면 6,400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00원 곱하기 단가 빵원 그렇게 될 거고 200주 곱하기 단가 6,4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가액이 소매 주식의 가액이야. 그게 얼마냐면 계산해 보시면 128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28만 원 요걸 빼가지고 계산하면 1,672만 원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의제배당에 감자식 의제배당 그걸 물어본 거고요. 항상 요거 2년 내인지 아닌지 그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단기 소각 주식이 있는 케이스예요. 이것도 뭐 기존에 나오던 유형하고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아요. 똑같은 유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주 B의 의제배당 그것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2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보유주식 주 B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주 한라는 2019년 5월 29일에 비상장법인 주 B의 주식 만주 액면가는 5,000원짜리 이거 취득을 했고요. 이는 주 B의 발행 주식의 20% 나의 지분율이 20%라는 뜻이죠. 20%고 2020년 9월 1일 날 주 B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주 한라는 무상주 1000주를 수령했다. 내가 몇 주 수령했는지 나오네요. 잉여금 자본 전입 결일은 2020년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 전입 결일 현재 주 B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만주라고 되어 있네요. 만주. 자, 만주 자기 주식이 있는 상태예요. 자기 주식의 지분율은 몇 %일까요? 자기 주식의 지분율도 뭐 알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만주인데 그게 지분율이 20%였으니까 자기 주식도 요 만주 지분율이 20%짜리예요. 주 B의 주주 중에서 주 한라의 특수관계는 없으며 자본 전입에 사용된 재원은 다음과 같다. 재원이 쭉 나오죠. 이 재원 분석부터 들어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공짜 주식을 받았는데 보시면 자기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짜 주식을 받았으니까 1차 배정분도 있을 거고요. 자기 주식한테 갈 건데 나한테 온 거 2차 배정분도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의제배당 재원인 거 아닌 거 그거부터 분석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의제배당 재원인 거 아닌 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재원 자본금에 전입한 재원을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600만 원. 이건 입금 불산임 항목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이 아닙니다. 이쪽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요. 뭐 처분이익 나오는데 그건 상관없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원래부터 입금 항목이니까 의제배당 재원에 들어가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요. 얘는 봐야겠죠. 이게 입금 불산임 항목이지만 또 의제배당 재원이 될 수가 있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했다든지 아니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했다든지. 근데 여기서 소각일이 나오니까요. 요 날짜하고 어떤 날짜 비교해야 되죠? 어떤 날짜? 자본 전입 결의라고 비교하셔야 돼요. 무상주 수령일 아니고요. 자본 전입 결의일. 요때를 또 손익 기속 시기로 하고 있죠. 자본 전입 결의일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본 전입 결의일이 2020년 8월 1일이거든요. 8월 1일. 그리고 소각일이 2018년 10월 15일이니까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되는 거죠. 2년 이내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이 되는 시점이 2020년 10월 달이 2년이 되는 시점이니까요.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자본 전입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거니까 요 400만 원 또 의제배당 재원이 맞다. 그리고 이익준비금 800 요것도 입금 항목이라서 의제배당 재원이 맞죠. 의제배당 재원인 거 집계를 해보시면 1400 재원이 아닌 거 600 요 두 개 합치면 이제 2000 2000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에 전입하고 나한테 공짜 주식을 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준 게 총 1000주거든요. 1000주. 그 1000주가 1차분하고 2차분이 섞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1차분은 몇 주고 2차분은 몇 주인지 그거를 밝혀내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전체 재원 2천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액면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2천만 원 나누기 한 주당 5,000원 요거 하시면요. 2천만 원 나누기 5,000원 하면 요게 4,000주가 나올 거예요. 2천만 원 나누기 5,000원 4,000주. 이 4,000주가 나오면요. 4,000주를 주주들 100%한테 뿌려준 건데 나의 지분율이 몇 프로였죠? 20%였어요. 20%. 그럼 나한테 와야 되는 주식 수는요. 4,000주를 뿌려주면 원래 나한테는 20% 해가지고 800주가 왔었어야 돼요. 800주가 1차 배정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2차 배정분은요. 지금 현재 1000주를 받았으니까 1000주를 수령했으면 2차분은 200주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1차분, 2차분 합쳐가지고 지금 1000주를 수령한 거니까 1차분 800주, 2차분 200주 해가지고 1000주 수령한 거야.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림으로 자기 주식한테 갈 거였는데 나한테 온 부분이 있네요. 그럼 그림을 좀 그리셔가지고 1차분, 2차분 그리고 의제배당 재원인 거 아닌 거 주식수 방식으로 할 건데 주식수 방식은 퍼센티지를 이용해야 돼요. 퍼센티지, 주식수 방식. 지분율 방식은 지분율 자체가 퍼센티지니까 얘는 금액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주식수 방식은 퍼센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주식수 자체가 퍼센티지가 아니니까 그냥 퍼센티지를 이용한다는 식으로 약간 외워서 푸시면 문제를 빠르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럼 전체 2천만 원 중에서 1,400만 원 차지하는 비율이요. 몇 퍼센트죠? 얘가 70%. 2천만 원 중에서 의제배당 재원인 게 70%였고요. 2천만 원 중에서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나머지 30%가 되죠. 요거 퍼센티지를 좀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의제배당 재원인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뉘는데 요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차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주식수가 800주였고요. 자기 주식한테 가야 될 건데 나한테 온 거 그게 200주예요. 내가 1000주를 수령했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원래 4,000주를 이제 100% 주주들한테 뿌려준다고 하면 요거에 20%만 받았어야 돼요. 800주. 근데 결론은 1,000주 받았잖아요. 그게 자기 주식한테 갈 것까지 추가로 더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1,000주 받았고요. 의제배당 재원인 거 요게 70%고요. 재원이 아닌 게 30%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도형이죠. 요 도형.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1차분은 재원인 것만 이렇게 의제배당이 되는 거고 2차분 같은 경우에 의제배당 재원인 것도 의제배당이 되겠지만
2차분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거. 그것도 의제배당이 되는 거죠. 요 도형을 구하는 방식은 뭐 두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해설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요걸로 한번 해보죠. 가로 세로 곱하면 돼요. 가로 세로. 요거 하고 요거 곱하면 파란색 부분이 나오죠. 곱하기 요거. 그리고 빨간색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파란색 부분은 결과적으로 몇 주? 1000주죠. 1000주 곱하기 몇 퍼센트? 70%예요. 아시겠죠? 1차분. 요거는 1000주 곱하기 70% 그렇게 하시고 금액 입혀줘야 되는 거니까 5,000원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파란색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은 1000주 곱하기 70% 금액 액면가 5,000원이었죠? 5,000원 그렇게 입혀주시면 되고 빨간색은요. 200주 곱하기 몇 프로? 요거 몇 프로? 30% 그렇게 가로 세로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200주 곱하기 30% 곱하기 금액 5,000원 이렇게 입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380만 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로 세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1000주 곱하기 70% 곱하기 5,000원 한 주당 액면가죠. 그리고 얘는 200주 곱하기 30% 그리고 한 주당 5,000원 그렇게 이것도 기존에 나오던 그런 유형이 나온 거라 가지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보도록 하죠. 물음 3번은 인건비 관련된 주제가 나왔거든요. 자, 물음 3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택액의 제20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구사항부터 보죠. 요구사항에 주택액의 20기 인건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요구사항 2번은 주택액의 20기 기타 경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이 똑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적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답안을 작성하셔도 어차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끄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약간 끄어주시면 요거는 가산조정, 요거는 차감조정 그렇게 한 거구나. 그렇게 명확하게 좀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하셔도 돼요. 아니면 요걸 두 번 적는 것도 괜찮은데 두 번 적으려면 또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뭐 실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두 번 다 적었을 것 같아요. 두 번. 실전에서는 뭐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막 적기는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전에서는 뭔가 두려운 게 많죠. 두려운 게 많아가지고 아마 이거를 다 적지 않았을까. 다 적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같이 적었는데 시험장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깔끔하게 적는 게 좋겠죠. 답안 양식이 각각 주어졌으니까 각각 두 개를 적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뭐 깔끔하게 따로따로 적어주시는 게 더 좋긴 하죠.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요. 그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보시면 동안 1번에 이사의 결의에 의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일반 급여의 30%라고 돼 있고 어차피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한 기준도 요거 회사 규정이에요. 상여금은 요거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인건비 내역이 쫙 나와 있죠. 일단은 거기 대표이사, 상무이사, 회계, 부장, 기타 직원 임원하고 직원 나누고 시작하셔야 되겠죠. 임원이 대표이사하고 상무이사까지. 얘들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그거를 송금을 인정하지 않죠. 직원들은 상여금 전부 다 한도 뭐 초과하든 말든 상관없이 송금이거든요. 세무조정 없을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될 것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그거 계산하셔야 돼 있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퇴직급여에 상무이사 퇴직금 있고 기타 직원의 퇴직금이 있는데 상무이사가 임원이니까요. 상무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를 구하셔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먼저 상여금 한도 초과액부터 바로 계산해보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1억 5천에 30% 때려보면요. 30%가 한도라고 했으니까 4,500이 나올 거고요. 4,500하고 상여금 4천만 원 비교하면요. 한도 내죠. 한도 초과분이 없죠. 그 대표이사에 대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없고요. 다만 상무이사 같은 경우에는 상무이사가 있어요. 상무이사가 이렇게 BTD 한번 해보면요. 얘가 지금 상여금이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한도가 어떻게 되죠? 얘는 급여 지금 1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1억 원에 30%. 요게 한도죠.
그래서 3천만 원이 한도인데 2천만 원 초과한 게 있네요. 요거를 성금 불산임,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2천만 원 상여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무이사는 뭐 꽃표시에 뭔가 나와 있죠. 상무이사는 2017년도 6월 1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12월 말에 퇴사를 했고 당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규정이 없대요. 원래 규정이 있으면 규정 따라 가는 거고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의 한도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세법상의 한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무이사에 대해서 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그런 걸 구하셔야 되겠네요. 요거 바로 해보면요. BTD 상무이사 임원인데 퇴직급여가 거기 표 안에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원. 이 같은 경우에 직전 1년간 총급여에서 출발하는 거죠. 직전 1년간 총급여 12월 말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급여하고 상여금이 직전 1년간의 총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무이사께 1억 원이고요. 1억 원. 그리고 상여금 얼마 넣어야 될까? 간단하게 5천에서 2천은 성금 무이사님 됐으니까 성금 인정된 거 얼마죠? 3천. 요거 넣으시면 돼요. 3천. 아시겠죠? 요거 성금 불사님 때는 인건비는 제외한다는 거 아시죠? 성금 불사님 때는 인건비, 뭐 비과세 급여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요. 비과세 근로소득, 성금 불사님 때는 인건비, 뭐 직무발명 보상금 이런 것들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성금 불사님 때는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그거 제외하고 성금 인정된 것만 넣은 거예요. 거기에 10% 때리고요. 그다음 근속연수죠. 근속연수는 지금 2017년 6월 달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일단 3년 하고도요. 6개월 하고도 며칠 더죠. 며칠 더죠. 3년 6개월 하고 며칠 더. 그러면 1개월 미만 어떻게 하죠? 절사예요. 절사. 절사라 가지고 3년 6개월로 보시면 돼. 3년하고 6개월하고 며칠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사해가지고 3년 6개월로. 그럼 3.5년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게 3.5예요. 3.5를 적용해가지고 한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4,55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이렇게 5,450만 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성금불산이 상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무조정했고요. 꽃표시 이번에 기타 직원의 퇴직급여 중에서 뭐 2억 원은 실제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원은 근태법의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을 한 거래요. 근태법에 따라서 중간정산해서 이렇게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면요.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해서 이것도 퇴직금 준 거 적정해요. 송금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는 한도 초과액 이런 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직원의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전액 송금이 된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따로 세무조정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의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4천이 있대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불법이죠, 불법. 이건 송금을 인정하지 않죠. 4천만 원. 그리고 소득처분이 뭘까요? 얘는 소득처분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회사하고 막 싸우는 자라고 했죠. 급여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급여 받으면 전투력이 약화가 되잖아요. 회사랑 막 싸워가지고 급여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자고 얘는 노조 회비로 생활하는 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를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송금이 아니고요. 소득처분은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죠. 소득처분만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 기타 경비 관련된 자료가 2번 자료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지배 주주인 각 지분율은 5% 임직원이 아니고요. 얘한테 지급한 여비 5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자, 임직원이 아닌 지배 주주한테 지급한 여비나 교육 훈련비는요. 송금이다, 송금이 아니다. 송금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500만 원은 그냥 송금 무이사님 하시면 돼요. 소득처분 뭘까요? 임직원이 아니니까. 임직원이 아닌 주주죠. 배당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0만 원 송금 무이사님 배당, 소득처분 그런 것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출자 공동사업자인 주 A 특수관계인은 아니래요. 비특수관계인이죠. 얘하고 공동사업 경비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대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죠. 비출자 공동사업이고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요. 그때 법정 분담 기준은요. 약정 비율이에요. 약정 비율. 약정 비율이 지금 각각 50%라고 했죠. 50%가 약정 비율, 여기 분담 기준인데 단계 발생한 공동경비 2천만 원을 전에
태백이 우리 회사가 부담을 하고 비용으로 계상했대요. 그럼 50%만 부담하면 되는데 나머지 50%까지 내가 부담한 거, 그거는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라 가지고 과다경비로 송금 인정 못하죠. 그럼 반땅이죠. 반땅 2천만 원에 50%, 50%까지가 우리 한도고요. 나머지 50%는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그 2천만 원 곱하기 50% 하시면 1천만 원. 1천만 원 송금 물산입하고요. 요거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 A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이라고 했죠. 다른 회사에 기속되는 것으로 봐서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출이죠. 기타 사유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동그라미 3번에 환경 미화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취득가액이 600만 원. 이걸 복도에 전시를 하고요. 소모품비로 계상을 했대요. 자, 요거는 취득가액이 600만 원. 건당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소액 미술품으로 보고요. 이렇게 항상 전시를 또 하고 있죠. 전시하고 있는 그런 요건도 다 충족했고요. 그 경우에는 요거 비용 계상하면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있죠. 송금 인정합니다. 소액 미술품이고. 그렇다 보니까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1000만 원 이하라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가만히 두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대표이사 지분율 10% 소액주주가 아니네요. 대주주네요. 대주주 1% 이상 가지고 있죠. 이 대표이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얘가 출자 임원이거든요. 지분율도 1% 이상인 출자 임원이고요. 이 사택유지비 900만 원은요. 송금 인정 못 받죠. 그리고 회계부장 지분율 0.5%. 회계부장은 일단 임원이 아니에요. 임원이 아니죠. 얘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300만 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임원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출자 임원 또는 이런 직원들 이라든지 소액주주 임원 같은 경우에 사택유지비 전부 다 송금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출자 임원만 소액주주는 제외한 출자 임원 같은 경우에 사택유지비를 송금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소득처분은요. 출자 임원이잖아요. 임원 상여예요. 배당 아니고 900만 원. 요거 송금 물산입하고요. 소득처분 출자 임원이 기속자니까 상여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4번을 보도록 하죠. 물음 4번. 자, 물음 4번은 접대비 관련이네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소백, 중소기업 아니라고 돼 있죠. 접대비 문제에서는 중소기업 여부하고 사업연도 체크하고 바로 기초한도 구하셔야 돼요. 중소기업 아니니까 1200이 연간 한도고 사업연도도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2개월짜리니까 결과대로 기초한도는 1200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법인세 신고 자료가 나와 있고 정기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요. 요구사항을 보면요. 요구사항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시부인 대상 접대비 나와 있고요. 그 한도액은 요거 일반 접대비 한도하고 문화 접대비 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당액에서 한도액 빼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일반 접대비 한도, 문화 접대비 한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죠. 일반 자료에 손익계산 서상의 매출액은 150억이고 이 중에 30억 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150억 중에 30억이라고 했으니까 일반 매출, 그거는 120억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30억. 요게 특정 매출이 되는 거죠. 요거는 30억. 요거는 한도를 좀 적게 주고 있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120억, 30억.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판관비에 계상된 접대비 계정 1억 5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접대비 해당액을 구해주셔야 돼요. 1억 300만 원.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가감 조정이 좀 들어가겠죠. 1억 300만 원. 1억 530만 원. 1억 530만 원에서 출발하시고요. 거기서 표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금 영수증 수취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권 나오고 건당 1만 원 이하, 건당 1만 원 초과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직구인해야 될 대상은요. 건당 1만 원 초과인데 영수증 수취한 건 1280만 원. 그거 표안에 있는 영수증 수취권, 건당 1만 원 초과 얘를 송금 물산입 해야 되는 거니까 시부인 대상이 아니에요. 직부인 대상이죠. 이거 송금 물산입, 기타 사유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1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음반 및 음악 영상물 구입해가지고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 500만 원. 이게 뭐죠? 이게 문화접대비죠. 이게 문화접대비예요. 음반 같은 거 제공한 거, 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그런 거 제공한 것은
당연히 문화접대비죠. 문화접대비가 500만 원 있네요. 한도 계산하실 때 이제 잘 계산하셔야 되겠고, 또 미술품 한 점을 구입해가지고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미술품 요거는 얼마를 원래 문화접대비로 보죠. 얼마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문화접대비로 보거든요. 이게 좀 소액이어야 돼요. 소액. 700만 원짜리는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거라 가지고 얘는 100만 원 초과하죠. 100만 원 초과 거는요. 전액 일반 접대비로 봅니다. 일반 접대비. 요 취지 자체가 문화접대비로 보는 취지가 금액이 좀 적으면, 적은 미술품 이런 거를 사주면 그 문화접대비로 좀 봐줄게라는 컨셉이라 가지고, 금액이 크면요 약간 사치의 컨셉이 들어가 가지고 문화접대비로 아예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한 건당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 전액을 일반 접대비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뭐 100만 원까지는 문화 접대비, 요거 초과하는 거 일반 접대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액이냐 아니냐로 흑백 논리로 나누는 거예요. 소액이면 문화 접대비 전액, 소액이 아니면 전액 일반 접대비. 요거는 일반 접대비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100만 원 기준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화 접대비는 결과적으로 500만 원 있네요. 500만 원 음반. 그 다음에 3번 자료에 잡손실로 계상된 접대비 1,500만 원은 건당 1만 원 초과하고 적격 증명 서류가 없대요. 원래 요거 송금의사님 직구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국외 지역에서 지출되어 적격 증명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600이래요. 요거는 이렇게 아무리 적격 증명 서류가 없더라도요. 국외 지역 에서 지출했고 객관적으로 지출 사실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시부인 대상으로 넣어주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잡혀있죠? 잡손실 계정에 잡혀있죠. 잡손실. 요 접대비 계정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요 계정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잡손실 계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600은 직부인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플러스 해야 돼요. 잡손실 계정이니까 다른 계정에 잡혀있으니 여기 넣어가지고 시부인 해야겠죠. 한도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 1,500 중에서 이제 600은 시부인 하고요. 나머지 900은 직부인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적격 증명 서류가 없다라는 것이 뭐 건당 1만 초과라고 했으니까 뭐 영수증을 수취했다 이런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영수증 수취했으면 기타 사유출로 하시면 되겠고 900만 원에 대해서 직부인할 때. 근데 혹시라도 영수증이 없다라고 하면 상여로, 대표 상여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세무 조정을 물어본 건 아니라 가지고 이게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이거를 기타 사유출로 할지 뭐 상여로 할지 그건 명확하지 않으나 어차피 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세무 조정을. 그래서 뭐 직부인한다, 송금 의사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600은 시부인한다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요. 4번 자료에 거래처인 주 A에 직접 생산한 제품 원가 500, 시가 600짜리를 접대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이 현물 접대죠. 얘 같은 게 거래처에 제공한 거니까 현물 접대가 맞는데, 문제는 회사 회계 처리를 보시면 제품 500만 원 원가 없어지고요. 광고 선전비로 잡았어요. 그리고 시가 600만 원 10% 부가가치 되죠. 그 매출세액 낼 거 사업상 증력 규정에 의해서 내야 되는 그 매출세액을 세금과 공가 계정으로 잡아놨네요. 근데 이제 접대비로 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죠? 현물 접대비는 평가할 때 맥스로 평가하죠. 시가와 장부가 둘 중에 큰 거. 여기선 어떤 게 크죠? 시가가 더 커요.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0만 원 더 해야겠죠. 660이 돼야 되는데 접대비 계정 안에 얼마 잡혀있죠? 0원이 잡혀있어요. 0원. 왜냐면 광고 선전비하고 세금과 공가로 잡았잖아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잡았기 때문에 접대비 계정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660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가지고 660 넣어주시고 얘를 한도 만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60을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적용률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접대비 해당액, 시부인 대상 접대비 해당액이 나올 겁니다. 1억 510만 원. 요게 될 거고요. 이제 한도예요. 한도는 일반 접대비 한도하고 문화 접대비 한도를 좀 나눠서 구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 접대비 한도는 요거 뭐 간단하게 기초 한도 1200으로 결정됐죠. 3년도 1년짜리였어요. 12분의 12 이렇게 1200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첫 번째 자료에 나와 있었죠. 매출액이 150억인데 그 중에 30억이 특수관계인 매출이니까요. 120억이 일반 매출이에요. 150억 중에 일반 매출이 120억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이 30억 그런 케이스인 경우고요. 그럼 120억 같은 경우에 100억까지 거기 수익금액 적용률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죠. 그 상향된 적용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까지는 1000분의 100억, 이거 10억 단위로 좀 적을게요. 좀 간단하게. 10억 단위로 하면, 이게 100만 단위로 하면은 이거죠.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쁘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계산 근거는 100만 단위로 적으셔도 되겠고, 답안 양식에는 당연히 원 단위로. 계산 근거도 가능하면 원 단위로 적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원 단위로 좀 빠르게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그냥 푸는 거니까요. 10억 단위로 이렇게 1000단위 생략하고 10억 단위로 좀 적을게요. 100억까지 1000분의 3.5 그렇게 하시고 100억 초과는 20억 있죠? 20억은 1000분의 2.5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30억 같은 경우에 20억이죠? 10억 단위로 30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직까지 500억 안 돼요. 그럼 30억은 1000분의 2.5인데 얘는 0.1을 넣어주셔야 돼요. 10% 특수관계 매출이니까 얘는 0.1, 10%를 막판에 좀 때려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일반 매출이 나옵니다. 기초 한도하고 그리고 요 수익금액 한도까지 한 거고요. 문화적 대비 한도는요.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 문화적 대비가 얼마 있었죠? 500만 원 있었죠. 음반 그거 5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접대비 구해놨죠. 5275만 원. 요거에 몇 프로? 20% 요거 한도 내죠. 둘 중에 적은 게 500만 원이 더 적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결정되죠. 그럼 한도 요거 두 개 합치면 돼요. 5,775만 원. 접대비 시부인 대상에서 5,775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 요 금액이죠. 4,735만 원. 요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 제가 봤을 땐 크게 함정은 없는데 그 문화적 대비 체크하는 거 여기 음반 같은 경우는 문화적 대비였지만 미술품은 100만 원 초과해가지고 전액 일반 접대비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거 하나 말고는 뭐 크게 함정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 보도록 하죠. 자, 물음 5번. 다음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설악, 중소기업 아니라고 되어 있고 제20기 3년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다. 그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요구사항 1번이 주설악의 단기 대손 실적률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대손 실적률 계산 시 소점 셋째 자리에서 절차에서 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단기 대손금 하고요. 정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 하고요. 단기 대손 실적률 그걸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대손금을 정기말 채권으로 나누면요. 그러면 단기 대손 실적률이 나오는 거죠. 요구사항 2도 보면요. 주 설악의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단기 대손 실적률은 1.6%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죠. 요구사항 1번에서 우리가 대손 실적률을 구할 건데 그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정치가 주어지면요. 가정치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한도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기 말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다가 단기 대손 실적률 가정치 1.6% 때리면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나오겠죠? 그 답안 양식이 적고 그 다음에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과 요 한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액 적는 양식이 나와 있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 같은 경우에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한 게 정기말 채권 하고 단기 대손금, 단기말 채권 요게 좀 필요해요. 요 세 가지가 좀 필요하고요. 요 문제는 그 세 가지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를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정기말 세무상의 채권, 정기말 채권. 항상 문제에서는 어떤 게 주어지죠? 장부 금액이 주어져요. 그러면 기초유보 이걸 가감하면 세무상의 채권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기 대손금 세무상의 금액을 또 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말 채권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또 기말 유보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무상의 금액을 좀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물어봤어요.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만 구하면 종속적으로 도출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번 자료부터 보도록 하죠. 주설액이 정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채권 잔액 124억 6천만 원. 여기 나오죠? 이게 재무상태표 상의 채권 가액이에요. 여기 주어진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고요. 뭐 장부상의 금액 다 찾아서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 대손충당 계정 변동 내역에서 단기 상기한 거 2억 원. 이게 장부상의 대손금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감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 자료에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내역이 좀 나와 있죠. 지금 합계가 단기 말 거 150억이 나와 있어요. 150억. 여기서 좀 가감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0억. 세무상의 금액을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료에 보시면 정기말 채권 나와 있고 정기말 을표액 기말 잔액이 나오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건 대손충당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으로 유보고, 채권 유보는 거기 매출채권 대손 부인액 4,800 하고요. 소멸시효 완성채권 마이너스 800. 그러면 이게 정기말 을표상의 기말 잔액이라고 하면 얘가 결과적으로 기초 유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4,800하고 마이너스 800이잖아요. 4,800 플러스 기초 유보잖아요. 기초 유보 마이너스 800.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세무상의 금액이 나오죠. 정기말 장부상의 채권에서 정기말 유보 요거를 가감하면요. 결과적으로 세무상의 금액이요. 설정 제외 채권이 따로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이게 바로 구해지죠. 정기말 채권은 요거는 금방 구했어요. 125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보, 기초 유보를 가감한 거죠. 그리고 이제 꽃표시를 보시면 매출채권 대손 부인액이 4,800인데 그 정기 대손 부인액 매출채권을 모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럼 요거는 이제 세무 조정을 생각해 보시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이제 이 유보를 추인해야 되겠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그럼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는 순간 그 송금산입이 세법상의 대손금이 되었다는 뜻이죠. 4,800. 요거를 어디에 가산해야겠죠? 여기다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송금산입이 됨으로써, 그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됨으로써 이 송금산입이 세법상의 대손금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유보는 추인돼가지고 기말에는요, 이건 없어진 거예요. 기말에는 0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거 마이너스 800짜리는 지금 현재 추인되었는지 안 추인됐는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번 자료 한번 보실게요. 그 대손충당금 T개정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단기 상기한 거 2억 원 하고 차기 2월 2억 8천. 2억 8천은 또 한도하고 만나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이게 필요하죠. 이쪽 사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2억하고 2억 8천이 우리가 필요한 자료고, 3번에 보시면 단기 상기 내역이 나옵니다. 그 2억 원에 대한 내역이 나오죠. 정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800. 이걸 이제 상기 처리했네요. 정기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작년에는 장부상 안 떨어가지고 작년도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했다는 거죠. 그게 1번 자료에 있었죠. 을표에 작년에는 비용 계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소멸시효가 작년도에 완성돼가지고 작년도에 이게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했죠. 그 800이 자적을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장부상으로 상계 처리,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작년도 송금이니까 또 송금되면 안 되잖아요. 송금 부의사님 유보하겠죠. 그 송금 부의사님 유보하는 순간 또 이 기초유보 추인한 거예요. 기초유보 추인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추인돼서 빵이 됐고, 얘도 이렇게 추인해가지고 빵이 됐고, 이런 개념인데, 요 800이 추인된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송금 부의사님 플러스 유보하면요. 요 2천만 원 안에 2억 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송금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빼야 돼요. 세법상으로는 대송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금 부의산입이 세법상 송금 인정된 대송금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빼내는 겁니다. 송금 부의산입 하면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단기 3월 1일 날 부도가 발생해서 받을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2,500. 얘가 12월 말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긴 했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부도 6개월이 지나긴 했어도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뭐를 보셔야 되겠죠? 서문을 보셔야 돼요. 서문을 보고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서문을 보시면요. 주설학은요. 가로 안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돼 있죠.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이 외상매출금은 대손사유 불충족이죠. 송금 부의산입 하셔야 돼요. 요 지금 회사는 단기 상계해가지고 비용 처리했어요. 근데 송금 부의산입 해야 될 게 있죠. 송금 부의산입 유보할 게 있다. 이게 얼마죠? 2,500이죠. 이거 빼야 돼요. 세법상 대송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송금부산 유보하면요. 이 유보 생겼죠. 생겨가지고 기말 유보에는 2,500이 있을 겁니다. 기말 유보에는 2,500이 있을 거다. 요거는 추인돼서 없어졌고, 얘도 추인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죠? 이건 송금 산입이었는데, 그게 송금 불산입으로 추인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송금 불산입 유보로, 플러스 유보로 기말 유보에 남겨지게 된 거죠. 새로 생긴 거고. 기말 유보도 필요해요. 단기말 채권이 필요하니까. 동그라미 3번에 단기 채무자의 강제 집행으로 해소해서 얻게 된 미수금. 요거 송금 인정 맞는 거죠. 상계 처리했고요. 가만히 두면 돼요. 단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1억 5,500. 이것도 당연히 대손 사유 맞죠. 그래서 가만히 두시면 되겠다. 세무조정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단기 대손금은 다 구한 거예요. 거기 4번 자료는 채권 내역이 남아 있는데 거긴 따로 대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대손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단기 대손금은 이렇게 짓게 하시면 돼. 지금 상계 처리한 게 2억 원인데 송금 산입한 거. 송금 산입한 건 플러스죠. 송금 산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대송금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리고 송금 불산입은요. 대송금 아니야 라는 거죠. 이거 800은 또 정기 소멸시효 완성분이라 가지고 정기 송금이었고 단기 송금 아니에요. 송금 불산입하면 빼야 되겠죠. 부호가. 그 부도 6개월 지난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소기업 아니라 가지고 송금이 아니었어요. 송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대송금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집계해 보시면 세법상의 단기 대송금은 2억 1,500. 그럼 요구사항 1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대손 실적률은요. 2억 1,500 나누기 125억 원 하시면 이게 딱 떨어지게 나와요. 1.72%. 뭐 소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하라고 했는데 절사를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2%. 그럼 요구사항 1번은 다 채워진 거예요. 단기 대손금, 세법상의 대손금하고 정기말 세법상의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 요거를 분자에 넣고 요거를 분모에 넣고 계산해 보면 요거죠. 자, 요건 종속적으로 나오는 거라 가지고 사실상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냐? 그건 물어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구사항 2번을 또 풀기 위해서 4번 자료를 보죠. 단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내역이 나와 있죠.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우리 대부분의 뭐 매출 채권, 뭐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이 대손 충당 설정 대상 채권이에요. 그래서 설정 대상 채권인지 아닌지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우리 대손 충당 설정 제외 채권 이런 게 있잖아요. 가구 할배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구 할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게 있죠. 할배 플러스 시가초과액. 가구할배,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리고 매각거래에 하나는 거예요. 요거는 할인어음, 배서, 양도음인데 매각거래에 하나다. 매각하면 내게 아닌 거니까 그런 거죠. 할인어음, 배서, 양도음인데 매각거래, 시가초과액. 요거는 내가 자산은 특수관계한테 고가 양도했을 경우에 그 시가초과액이 상당하는 채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관 가지금 없는지 그런 걸.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수탁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 이게 뭘까요, 이거는? 수탁 판매한 물품이라고 돼 있죠. 수탁 판매했다는 것은 내가 수탁자인 거예요. 위탁자가 물건 팔아줘 라고 물건 보냈고요. 이 물건은 누구 물건이죠? 위탁자 물건이에요. 그래서 출판사가 서점한테 책을 보낸 거죠. 이 책은 누구 거죠? 출판사 거예요. 서점 거 아니죠. 서점은 물건 판매를 대행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팔고 받을 미수금이라는 거죠. 여기 내가 수탁자인 입장인 거야. 내가 수탁자. 내가 수탁자인 입장에서 소비자한테 팔고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 대손 충당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부터 이 물품 자체가 내게 아니었어요. 내게 아니었고 그걸 이제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생겼다고 하면요. 이건 대손 충당 설정을 못합니다. 원래부터 위탁자 물건이었죠. 위탁자의 채권이랑 마찬가지고요. 나는 수수료만 먹는 거거든요. 수수료만 먹는 거. 그렇다 보니까 뭐 수수료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 설정이 가능하죠. 수수료 미수금. 그런데 이거는 물품, 내 물품이 아닌 거. 남의 거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 미수금이거든요. 물품에 대한 미수금. 이건 대손 충당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물품 자체가 남의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미수금 자체도 내 채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같이 가는 거라 가지고 준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뭐 어느 기본 통칙에 나와 있든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남의 물품을 내가 판매를 대행을 해줬고 나는 수수료만 챙기는 거고요. 이 물품에 대한 판매 대금 미수금은요. 대손 충당금 설정 못해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이 문제에서는. 원재료 매입을 위한 선급금. 선급금도 우리 세법에서는 채권으로 봐요. 선급금도 먼저 준 거. 그리고 요거 수익과 다 관련되어 있죠. 수익과 관련된 이런 선급금은요. 원재료 매입을 위한 거 다 채권으로 보는 거니까요. 얘는 설정 대상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 토지 양도 미수금 있죠. 꼴표시 2번에 특수관계인인 주 A에게 시가 4억 원인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한 거래요. 요거는 지금 특수관계인한테 시가 4억 원짜리 토지를 6억 원에 고가 양도한 케이스죠. 그럼 시가 초과액이 상당한 채권이 얼마가 들어가 있죠? 2억 원이 들어가 있죠. 2억 원은 제외채권이에요. 제외채권. 요 시가 초과액이 상당한 채권. 제외채권이라서 이것도 빼야 되겠고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은요. 요거는 업무관 가지금이다 아니다. 무주택 종업원. 요거는 어디에 달려있죠? 또 서문을 보셔야 돼요. 서문을 보셔가지고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달려있거든요. 내가 중소기업이면 직원한테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업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죠. 근데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업무관 가지금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서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얘는 업무관 가지금이라서 이것도 빼야 되죠. 설정 제외 채권이 많이 있었죠. 설정을 할 수 없는 채권이 지금 우리가 요 150억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빼고 갈게요. 뺄 게 어떤 게 있냐면 수탁 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 거기에 5억이 있었고요. 5억. 거기다가 토지 양도 미수금 중에 시가 초과액에 상당한 채권이 2억이 있었죠. 2억. 그리고 무주택 종업원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것. 이건 업무보관 가지금이라 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을 못하죠. 1억 원. 다 합쳐보면 8억 원이에요. 8억 원은 빼셔야 돼요. 150억에서 8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8억 원 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말 유보를 가감하셔야 되는데 기말 유보는 어떻게 되죠? 기초유보 요거 추인됐고 요것도 추인됐어요. 얼마 남았죠? 2,500. 송금 부의사님 유보된 거 있죠? 그 유보된 게 남았다는 거죠. 2,500. 요게 기말 유보예요. 그 2,500을 가감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요 유보는 우리가 집계를 해놨고요. 요거 빼셔야 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설정 제외해야 되는 거.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단기말 채권 세법상의 금액이 142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도로 구하실 때 이걸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치가 주어져 있었죠. 가정치가 몇 프로? 1.6%로 주어져 있었거든요. 1.6%. 요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요거를 적용해서 한도를 구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한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적용해 보시면 이제 한도가 2억 2,760만 원.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한도고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한도 초과액은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2억 8천이에요. 2억 8천. 여기서 이제 한도 2억 2,760만 원. 요걸 빼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좀 기존에 안 나왔던 부분이 수탁 판매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 이건 좀 기존에 나오던 유형은 아니었어요. 이런 좀 세부적인 규정까지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딱 보고 이거는 내 물품이 아니었구나. 내 미수금이 아니구나. 그런 감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탁 판매한 물품은 원래부터 내 물품이 아니었고 위탁자 물품이에요. 위탁자 물품을 내가 판매를 하고 받을 돈이 생긴 건데 그거는 내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자고요. 요 물품 자체가 위탁자의 물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5번까지 풀어봤고요. 법인세는 뭐 문제 사이즈가 좀 길어가지고 조금 쉬고 또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